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의 소식을 단 30분 만에 정리해 드립니다. 시사토크 이슈룸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경기 지역에서는 어떤 소식이 화제인지 지역 밀착 뉴스를 키워드로 정리해보는 이슈픽 시간입니다. 오늘도 신현정 경인일보 기자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또 만났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음식이나 물건 앞에 붙여서 이제 중독성을 뜻하는 표현들인데 이게 규제를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있다고요? 네, 최근 경기도의회에서 마약이란 단어가 친숙한 용어로 무분별하게 쓰이는 상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용어 사용 문화를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이제 경기도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네. 이와 함께 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는데요. 네. 이 내용은 교육장과 학교장에게 학생 안전지역 실태 점검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학생 안전지역에서 마약류의 이제 사회 윤리를 현격히 침해하는 상품명이나 상호 등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미 무슨 마약 떡볶이, 뭐 마약 베개, 마약 매트리스 이런 것들 상호나 뭐 상품명 이런 데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소상공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이 발의된 두 조례 모두 도의회를, 그러니까 경기도의회를 이제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용어 사용 문화 개선 관련 조례 같은 경우는 마약이라는 용어를 이미 사용 중인 소상공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경제적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우려가 나와 가로막혔고요. 교육환경 보호 관련 조례 같은 경우는 교육계 반발을 좀 부딪혔습니다. 네. 이제 지자체가 식생활 안전관리 사무를 맡고 있는데 이거를 학교에 떠넘기지 말라는 이제 반발인데요. 네. 경기도뿐만 아니라 국회나 이제 서울시에서도 이런 유사한 법안과 조례를 논의했지만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보류된 상황입니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마약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잖아요. 경각심이 조금 사라진 것 같긴 합니다. 이제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교도소가 3개가 있는 곳이 있습니까? 네, 바로 화성시 마도면의 이야기입니다. 네. 화성시 마도면에는 지금 현재도 외국인 보호소랑 직업훈련 교도소가 있는 교정시설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네. 근데 이곳에 이제 현재 두 시설에서 벌써 2천여 명 정도가 수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법무부가 최근에 이곳에다가 여성 교도소를 설립하겠다고 추진을 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네. 이제 500여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을 하는데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착공을 시작할 예정인데요. 네. 마도면에 그렇게 되면 교도소만 이제 3개가 모여 있기 때문에 법무부는 이거를 교정 타운으로까지 조성을 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지금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2+1이 이런 데서는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면단위 지역에 교도소가 3개나 들어간다고 하면 상당히 많다 싶거든요. 주민들 반발하는 이유가 있죠. 네, 아무래도 주민들이 협의도 없이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이런 이제 추진을 하다 보니까 반발을 좀 많이 하고 계시는 건데요. 네. 실제로 법무부는 일정이나 변경 사항 등을 해당 주민들에게 알려준 적이 없는 것으로 이제 전해졌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이미 교도소가 있는데 또 여성 교도소가 들어오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분통이 터진다. 이런 이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네. 올해 상반기부터 공사를 시작한다고 하면 얼마 안 남았는데 실제로 이렇게 추진이 될까요? 지금 현행 법상에서는 교도소와 같은 공용 건축물 같은 경우는 지자체 허가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협의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건축은 지금 현재 가능한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여성 교도소 설립을 지금 어떻게 막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인데 법무부도 이 상황을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주민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이런 움직임을 보였지만 지역민들 마음이 이미 많이 돌아서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대화를 할 수 있는 주민 설명회도 무산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교정시설이 대표적인 기피시설로 꼽히기 때문에 시설 관리 백지화는 물론이고 현재 있는 시설들도 다 밖으로 내보내달라 이런 반발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들 설득하려면 법무부의 노력이 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경기도 의회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조례죠. 먼저 이 장애인 탈시설 개념부터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장애인 탈시설은 그냥 말 그대로 이제 가족과 함께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이 요양원 등이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지 않고 밖으로 나와서 지역사회와 같이 네. 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경기도의회가 장애인이 시설에 나와서 지역사회에서 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네. 찬반 여론이 지금 굉장히 팽팽하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네. 찬반 입장이 어떻게 갈리고 있는 건가요? 이제 찬성층 같은 경우는 이제 시설 자체가 인권 침해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모든 장애인은 지역 사회에 나와서 함께 살아야 된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사실 경기도 의회에서도 이 해당 조례를 발의했던 도의원분도 탈시설 정책이 공정한 선택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런 입장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가 충분히 지원을 해서 탈시설을 원하는 장애인한테 좀 도움을 줬으면 한다는 취지에서 이 조례를 발의한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반대를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장애인인 자식을 좀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이 많이 반대를 하시는데요. 이제 장애인 본인은 물론이고 부모들도 시설에 살고 싶다는데 왜 자꾸 정치권에서 자꾸 싸움을 붙이냐 이런 반응이세요. 그래서 장애인들한테 조금 더 다양한 선택지를 줘서 시설에도 살 수 있고 지역사회에 나와서 살 수 있고 이런 선택지를 다 주면 되는데 왜 이런 걸로 그러니까 정치적인 논쟁을 하고 있느냐 이러면서 좀 반대를 하고 있고 업계 관계자들도 스스로 이제 생활할 수 없는 장애인들이 사회로 이제 내몰릴 수 있다 이러면서 좀 반대 입장을 이제 우려를 좀 표명하고 계십니다. 네, 지방정부에서 이런 것 때문에 다툼 생기기 전에 정부가 역할과 책무 다 하면 이렇게 찬반으로 나뉘어서 다투는 일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제 신현정 경일보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 이슈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는 이슈 진단 시간입니다. 최근 전세 사기, 깡통 전세 문제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동탄 신도시에서도 피해가 확산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 그리고 김대진 변호사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인천 미추홀구에서만 있을 줄 알았던 전세 사기가 동탄 신도시에서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동탄의 전세 사기 어떤 사건인가요? 네,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요. 박모 씨 부부가 2020년 9월부터 약 2년 동안 네. 동탄 수원 일대 오피스텔 250여 채를 무자본 갭투기로 매입한 사건입니다. 네. 최근에 그 박모 씨 부부가 임차인들에게 그 국세 체납으로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우니 소유권을 이전해 가라라는 문자를 보내면서 좀 수면 위에 올라오게 됐고요.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공인중개사 한 명이 이 250여 채 전부를 그 전담해서 중개를 한 것으로 드러났고 1년마다 이제 계약을 그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증액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이 공인중개사가 그 동탄 지역 내에 그 다른 임대인의 그 중개도 대행을 하면서 그 주택에 대해서도 50여 채 정도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네. 이 피해가 화성 동탄에 집중된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좀 질문을 좀 바꿔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동탄에 왜 집중됐냐가 아니라 그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그리고 주택 유형도 가리지 않아요. 아파트냐, 뭐 오피스텔이냐, 다세대냐 그런 점에서 왜 여기에 이런 일이 발생했지라고 하는 질문보다는 이게 지금 주택 유형이나 지역에 상관없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그런 점을 좀 강조를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근데 이제 다만 이런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전세가율이 오피스텔에서 굉장히 높거든요. 우리가 주택 가격보다도 전세가가 더 높은 경우들이 많아요. 오피스텔은. 근데 이제 오피스텔이라는 유형에서 이 동탄의 유형은 이제 집중되어 있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지역, 어떤 주택 유형도 지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점이 중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누구도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 네, 자 동탄 전세 사기에 엮인 악성 임대인들이 28명 정도 된다고 하고요. 이들이 보유한 전국의 그 집이 3,600채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화성시에 1,300채 정도가 있다고 해서 40% 몰려 있거든요. 추가 피해 더 나오겠죠? 네, 아무래도 추가적인 피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지금 악성 임대인 같은 경우 대부분 그
그 자력이 없이 무자본 갭 투자로 이제 주택을 매입한 분들이기 때문에요. 네. 지금 계속 이 주택 가격이 하향세인 상황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그 추가 피해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동탄의 전세 피해자 한 분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전화 연결이 돼 있는데요. 피해자분 나와 계시죠? 네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20대 직장인이시고 처음으로 그 회사에 입사를 하셔서 처음으로 들어간 집이 이 전셋집인데 전세 사기 피해를 보셨다고 들었습니다. 사회 초년생이시고요. 네, 맞아. 피해 금액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는 7,600만 원이고요. 네. 대부분을 전세를 받은 상황이고, 지금 집주인한테는 전세금을 한 푼도 못 돌려받은 상황입니다. 전세 계약은 제가 12월 말쯤 만료됐는데 전셋집을 경매로 넘겨서 매매할 경우에는 이제 대출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자, 이 피해 사실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계약 만료 전 한 3개월 전에 집주인한테 문자로 이제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는데 이제 집주인이 계속 사정이 어렵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면서 이제 미루시더라고요. 예.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 말고 다른 세입자분은 저보다 계약 기간이 한 1년 전에 이미 종료된 분이 계셨는데 그분도 아직까지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집주인이 맨 처음 집주인 이후로 지금 2번인가 바뀌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맨 처음에 들어올 땐 등기부 등본이 깨끗했고요. 네, 이제 처음 제가 입주할 1년 때는? 정도 생활을 하고 나서 따로 일이 있어서 등기부를 떼본 적이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집주인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두 번째 집주인한테 따졌더니 그제서야 자기가 열흘 전에 이제 집을 샀다라고 집주인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임대인에게 이야기를 안 해줬다는 얘기네요. 네, 맞아요. 그 사실을 이제 전해들은 임대인이 한 명도 없었어요. 네. 그러면 그 전세 계약할 때 중개해줬던 그 중개사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중개사하고 그 당시 중간에 얘기한 적 없었는데 최근에 한번 전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집주인이 2번 바뀌고 나서 지금 이렇게 집이 근저당 잡히고 이런 상황인데 혹시 아시는 게 있냐 했더니 그냥 등기부 등본을 보시더니 이 경우엔 그냥 경매로 넘겨서 임차인이 집을 사는 게 제일 나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건 어느 정도 공인중개사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좀 화가 나 있는 상태였어서 이 책임을 이제 공인중개사 쪽에 물 수도 있는 상황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은 본인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황당하셨겠네요. 자, 저희 스튜디오에 그 전문가 두 분이 나와 계세요. 네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봐 보셔도 됩니다. 저 말고 다른 임차인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분이 이제 이사 갈 일이 있어서 전세권을 설정해 두고 방을 뺀 상태였어요. 한 2달 뒤에 집을 돌아오니까 다른 사람 집이 이제 집 안에 들어와 있어서 알고 보니까 집주인이 실제로 전세를 살고 있던 분이 집을 비운 걸 알고 그 집에 또 월세를 내준 거였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진짜로 이게 형사 쪽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고 민사로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게 좀 궁금합니다. 형사로 좀 해결하기는 어렵고요. 네. 뭐 민사로 예를 들면은 그 집에 그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한테 받고 있는 월세에 대해서 뭐 압류나 그런 법적 조치를 취한다든지 그런 민사적인 방법으로 좀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힘든 상황 속에서 이렇게 전화 연결에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네. 집주인이 바뀌어도 세입자들은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사기를 당하는 경우 이런 케이스가 많은가 봐요. 네, 저도 상담을 해보면 예. 이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네. 특히 예를 들면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이 매매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데 임차인한테는 이제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네. 그래서 임대차 계약 잔금을 치르면서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이제 기간을 두고 이제 잔금을 치른 이후에 소유권을 이전한다든지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임차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당시에 임대인한테서 그 통지를 받지 못하면 나중에 이제 본인이 재계약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사를 나가야 할 때 그때 지금 이제 그 전화 통화하신 분처럼 등기부를 떼보거나 하면서 그때서야 이제 비로소 그 집주인이 바뀐 걸 알게 되죠. 참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집주인이 바뀔 경우에 세입자가 구제받는 방법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집주인이 바뀔 때 세입자에게 알려주는
이런 제도 의무적으로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의무 규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없는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피해가 커졌을 때야 이제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게 뭐 근데 이 제도뿐 아니라 지금 우리 임대차와 관련해 가지고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이 굉장히 제한적인 거죠. 그러니까 임대차 보호법이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사각지대가 많고 그래서 그 세입자분들께서 아주 요소에 세입자분들의 그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뭐 정보도 제대로 받을 수 없고 그래서 사실 지금 얘기 들으면서도 그러면 등기부등본을 새 살면서 계속 중간중간 띄워보라는 이런 얘기들을 조언들을 지금 전문가들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불안해가지고 세입자들이 사는 게 이렇게 제도를 설계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임대인이 바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그 당연히 통지가 되는 것이 의무화되는 등 여러 가지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장치가 지금 이번 기회에 만들어져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것뿐 아니라 너무 많은 제도적인 미비점이 있어가지고요. 네. 동탄을 시작으로 최근 경기 지역에서도 전세 피해가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지역 특성상의 취약점은 없는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경기 지역의 전세 피해,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역을 특정하는 것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긴 하셨는데 전세 사기의 공통점들은 사실 있잖아요. 예, 어떤 공통점들이 있을까요? 전세 사기 또는 깡통 전세, 저는 전세 사기보다는 깡통 전세가 좀 더 정확한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임차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어떤 말로 사실 규정을 해야 될지가 그것부터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투기와 투자를 구분할 수 없는 것처럼 사실은 전세 사기와 전세 사기가 아닌 것, 사기 의도가 있는 것, 없는 것, 이게 이제 법률적으로는 명확할지 모르겠으나 예.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고 이 피해자 입장에서 이거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공통점은 전세가율이죠. 전세가율이 굉장히 높은 것. 주택 가격 대비 전세가가 높은 경우에 이 사고들이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또 이제 어떤 지점이 있냐면 이게 주택 시장이 굉장히 그 수요가 많은 곳이거든요.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매매가 오르고 전세가 오르고 매매가 오르고 전세가 오르는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전세 피해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클 가능성이 크죠. 전세 사기, 깡통 전세 뭔가 좀 구분하기 좀 모호하긴 한데 네. 굳이 좀 구분하자면 전세 사기하고 깡통 전세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전세 사기는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깡통 전세 중에 어떻게 보면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나중에 보증금을 반환할 그 능력이나 의사가 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이제 전세 사기로 묶을 수 있습니다. 네. 뭐 대표적인 유형을 조금 말씀드려 보면요. 일단은 시세를 부풀려서 뭐 이 정도 금액이면은 충분히 뭐 보증금을 나중에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다라고 시세를 부풀리는 방법이 있고요. 네. 또 그 보증보험 가입을 해주겠다라고 하고서 실제로는 보증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 또 임대인의 체납 세금 사실을 뭐 숨기거나 축소하는 경우, 또 최근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요. 그 계약을 하고서 바지 임대인한테 이제 소유권을 이전해서 나중에 그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경우, 이런 경우들이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 남부권의 이런 특성, 역전세, 그 전세가율 높은 이런 상황, 이거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건가요? 지금 뭐 경기 남부, 경기도뿐 아니라 이게 좀 굉장히 전국적인 현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커서 네. 지금 이러한 상황에 그러니까 이제 정부로서는 올해가 피크일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단언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22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한 40% 가까이가 전세가율이 80%가 넘는 계약이었거든요. 그럼 그거는 2024년까지 그 계약이 가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게 그렇게 금방 이 문제가 없어지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이 지금 깡통 전세 혹은 전세 사기 이 문제는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 이런 거죠. 그 원래는 주택 가격이 1억 원 그리고 나의 전세 가격은 8천만 원에서 80%의 계약을 했는데 이제 주택 가격이 떨어져서 8천만 원이 되면 전세가율이 100%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뭐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뭐 평택이 100%가 넘다고 해서 평택이 훨씬 더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예를 들면 서울은 전세가율이 50%이지만 그럼 서울이 위험하지 않냐 그런 게 아니거든요. 내가 겪게 되면 그 문제는 사고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이어서 그래서 지금 근데 이제 특별히 더 좀 위험한 지역과 전세가율이 더 높은 지역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 자료들은 한국부동산원에서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MBC에서 깡통전세 감별기라고 저희 연구소랑 네, 같이 해서 만들어낸 것들이 있는데 최대한 자료를 찾아보시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부지런하게 좀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참 어렵네요. 안타깝습니다. 네. 예. 자,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구제 대책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채무 탕감에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전반적인 사기 범죄에 대해서 그럼 앞으로는 이게 결국 사기가 돼도 결국 국가가 떠안을 거다라는 그러한 선례를 우리 대한민국이 남길 수는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점에서 사실 대다수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정말 뭐든지 도와주고 싶으면서도 우리가 안 되는 거는 선을 넘으면 안 되는. 자, 원희룡 장관이 최근에 전세 사기는 사회적 재난이 아니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조정이 한숨을 쉬는데 이 얘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게 어떻게 전세 사기, 깡통 전세가 사회적 재난이 아닙니까? 이게 결국 정부가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이거는 뭐 이전 정부뿐 아니라 전전 정부까지 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세입자 보호 대책은 만들지 않고 전세 대출을 무분별하게 해주고 그리고 여기 대출뿐 아니라 이제 보증까지도 무분별하게 해줬단 말이에요. 전세 대출도 뭐 집값의 100%, 90%를 내줬을 뿐더러 보증은 더 그랬죠. 최근 5월 1일자로 이제 제도가 조금 바뀌긴 하지만 그 이전까지는 전세가율 100%, 그러니까 집값이 1억이면 전세가 그 선수의 채권하고 전세가 합해서 1억까지를 정부가 보증을 해줬단 말이에요. 정부를 믿었죠.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면 이 보증이 의무니까 당연히 해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임대 사업자라고 하면 오히려 안심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알고 보면 정부가 임대 사업자는 보증을 의무화했어라고 발표는 했지만 그 뒤를 챙기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이 임대 사업자가 보증을 제대로 가입했는지 그냥 보증 신청만 했다고 하면 그걸로 문제가 없었거든요. 제도 설계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관리 감독도 철저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세입자들은 정부를 믿고 임대인을 믿고 부동산 중개인을 믿고 했는데 이게 지금 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회적 재난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래서 정부가 소일코 외양간을 지금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이야기하고 있는데 구제를 못 받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들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어떤 대책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지금 정부가 그 내놓고 있는 그 대책을 살펴보면요. 그 적용 범위가 전세 사기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백하게 그 사기나 아니면 뭐 바지 임대인을 내세우거나 그렇지 않은 그 일반적인 깡통 전세의 경우에는 지금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없는 그 상황이고요. 네. 또 피해 임차인들이 본인의 상황에서 뭔가 그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다양하게 그 정부에서 좀 제공을 해줘야 될 텐데 지금 현재는 그 딱 전세 사기에 한정되어 있고 그 피해 대책 또한 그 임차인들이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공공에서 매입해주는 이 두 가지 방안만 그 제시를 하고 있어서 좀 더 그 다양한 그 피해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깡통 전세 전반을 좀 아우를 수 있는 이런 네. 대책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 현실적으로 전세 사기를 원천적으로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시청자 여러분께 전세 사기 당하지 않는 법 우리 변호사님께서 알려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계약을 체결할 때 그 임차하는 주택의 그 권리 관계를 정확히 좀 확인을 하고 저희 가장 기본적으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서 뭐 이 주택에 따른 권리 관계 선순위가 없는지 그리고 뭐 불법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지 이런 부분부터 일단 확인을 해야 할 것이고요. 또 임대인의 뭐 체납 사실에 대한 그 확인도 뭐 공인중개사나 임대인한테 직접 요청을 해서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또 이제 그 보증금이 그 적정하게 그 책정이 돼야 될 텐데요. 그러면은 뭐 그러려면은 먼저 주택 그 가격에 대한 그 정확한 그 정보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공시가격이나 아니면은 실거래가 정보 등을 이용해서 해당 주택의 적정 그 가격을 평가하고 그 가격에 따라서 뭐 전세가율을 70% 이하로 책정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안전하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우려하고 계시지 않은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전세 사기, 깡통 전세 문제가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는 일이거든요. 지금 현행 제도로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는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꼼꼼하게 따져 들어가고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하더라도 사실은 작정하고 사기를 치려고 하면 지금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매우 좀 죄송합니다만 이제 신규로 계약할 때는 전세가율이 너무 높지 않은지 주택 가격 대비 70%를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도 지금 상황에서는 주택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지금 뭐 인천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는 경락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이 주택 가격이 한 50%잖아요. 감정 가격. 이런 걸 고려한다면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하셔야 하는 시점이라는 점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전세 사기, 깡통 전세 문제가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생각, 공감대 속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좀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전세 사기 피해가 자칫 부동산 위기의 뇌관이 되지 않을까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사토크 이슈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다른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